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심층 분석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21세기 들어와서 그래도 성장을 해왔죠. 그 성장의 바탕에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서 그 낙수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가운데 우리도 그 낙수를 받아서 성장할 수 있었다 라는 건 주제의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그 중국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냐? 그런데 중국이 망하면 경제적으로만 망하냐? 이게 아니라는 게 정치학의 역사고 정치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중국은 지금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여론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구해야 됩니다. 모쪼록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 황제의 중화 제공입니다. 붕괴 향한 풀악셀 땡겼습니다. 한국 비상입니다. 보겠습니다.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는 중국입니다. 세계 대전의 유혹에 빠지나 라는 말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존스 홉킨스 대의 할 브랜즈 교수와 터프스 대의 마이클 베클리 교수가 21년 9월 24일 그러니까 벌써 2년 정도 됐네요. 그때 포린 폴리시에 공동 기고문을 썼습니다. 중국은 쇠퇴하는 강대국이며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부상하는 강대국이 있으면 기존 강대국과 반드시 충돌하게 된다. 이런 것들인데 지금 중국은 그게 아니고 충돌하기도 전에 쇠퇴하기 때문에 중국이 급하다.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그냥 망할 거냐 아니면 뭔가 한번 용트림을 해볼 거냐 이게 문제다 라는 기고를 했고 이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켜서 이듬해 22년에 책까지 썼어요. 그런데 이 21년에 이 이야기를 했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좀 너무 오버하는 사람들 아닌가 라는 그런 평가가 많은데 지금은 맞네 라는 예측이 된 겁니다. 자, 황제가 되고 싶었던 반동의 아들 그러니까 시진핑의 아버지는 굉장히 고위였지만 숙청을 당했죠. 그래서 시진핑도 하방을 해서 토굴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했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덩샤오핑의 유훈을 잊었습니다. 덩샤오핑 중국을 흥묘백묘론을 통해서 중국을 완전히 강대국 그리고 잘 사는 나라로 키워 올리는 1등 공신이 바로 덩샤오핑이었는데 그 덩샤오핑이 1997년 2월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남겼냐? 내가 다행히 운이 좋아 중국 경제를 많이 성장시킬 수 있었지만 내가 죽고 누가 지도자가 되어도 향후 100년 동안은 절대로 미국에 대항하지 마라. 딱 100년이다. 100년만 인내하고 힘을 기르면 중국은 예전처럼 다시 세계를 호령할 것이다. 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덩샤오핑은 미국과의 여러 외교를 트는 과정에서 미국 가보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절대 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 뿌리가 너무나 깊고 단단하다.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그 과정에서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미국이 급부상하고 있던 일본 그리고 독일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어떻게 주저앉혀버리는가를 봤죠. 그리고 미국이 소련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를 봤죠. 그래서 미국에 대항하면 또는 미국이 뭔가 언짢게 생각하게 되면 소련은 미국에 대항해서 망했고 이 일본과 독일은 미국이 좀 언짢아서 내려앉게 된 거이죠.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자, 그래서 미국에게 잘못 보이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향후 100년 동안은 절대 그리고 한 번 더 절대로 라고 아주 강조를 해서 절대 미국에 대항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중국은 10년밖에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시진핑이 집권을 했으니까. 그래서 덩샤오핑 이후에 장쩌민 그리고 후진타오는 그걸 비교적 지켰죠. 그런데 시진핑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덩샤오핑의 유산 집단 지도체제를 깨고 스스로 황제가 된 시진핑이죠. 7명의 상무위원이 있습니다. 주석 포함해서 그 상무위원들을 여러 계파를 안분을 합니다. 덩샤오핑은. 그래서 한 계파가 독주하지 않고 뭔가 견제를 작동하게끔 만들어서 이 상무위원회를 구성을 한 집단 지도체제를 구축을 했는데 시진핑 시대에 와서는
그냥 뭐 태자당 이것도 없어요. 그냥 시자쥔, 습가군, 그러니까 시진핑의 가신들로만 이 7명의 상무위원을 다 채워버렸습니다. 자, 보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공산당 총서기 3연임을 확정했다. 최고 지도부를 구성한 정치국 상무위원회 역시 자오러지, 왕후닝, 리창, 차이치, 딩쇼샹, 리시 등 시 주석의 최측근 그룹인 시자쥔, 즉 습가군 인사들로 채워졌다. 그는 전인대를 통해 마오쩌둥 이후 처음으로 인민영수 칭호를 사용했다. 마오쩌둥은 절대 독재를 했죠. 그러면서 인민영수였는데 덩샤오핑은 그러지 않았죠. 집단지도체제 하면서 이제 경제개발, 개혁개방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다시 마오쩌둥 시대로 돌아가기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수준, 모든 것이 마오쩌둥 시대하고는 많이 다른데 그렇게 회귀를 하려면 그게 회귀가 되겠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것이죠. 목적은 뭐냐?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자, 절대 권력을 위해 사회, 경제 전체를 뜯어고치고 있는 시진핑입니다. 괜찮을까? 일단 공동부여, 그러면서 공산경제를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각 기업들마다 전부 정부에서 임명하는 이사, 감사를 내려보내서 기업들을 통제를 합니다. 이건 중국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가리지 않고 모조리 공산당원들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기업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문화를 통제합니다. 문화. 그래서 아이돌 이렇게 복장해야 돼. 아이돌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 라고 하면서 문화를 통제하고 이게 이제 아이돌의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중국 공산당이 지정해준. 그러면서 이 아이돌들은 전부 사상 정치 교육을 받아야 된다. 즉 중국 공산당이 추구하는 바대로 선전, 일꾼으로 복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획사들은 반드시 아이돌들에게 정치 사상 교육을 해야 돼요. 이게 중국입니다. 그리고 폐쇄사에 반간첩법을 만들어서 모든 인민들, 모든 기업들이 중국의 어떤 이 간첩행위, 스파이 행위에 협조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모든 것을 폐쇄해서 들여다보게끔 만들어요. 일상을 전부 검열합니다. SNS든 실제 오프라인이든 그리고 CCTV로 전 인민을 다 감시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부 들여다보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뇌 교육을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그래서 이제 지금 부유층들이 마구마구 망명을 떠나는 게 내 아이에게는 이런 교육을 받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사교육을 다 없앴습니다. 공교육만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왜? 사교육하러 학원에 가면, 과외를 하면 거기서 공교육에서 가르치지 않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부적절한 교육 내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획일적인, 즉 시진핑에게만 충성을 하는 이런 세뇌가 되지 않는다 해서 사교육을 없애버렸어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마구마구 잘라버리고 죽여버리는 대량 숙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사람은 흰머리 이 사람은 부패 혐의로 사형을 언도받았다고 해요. 작년에만 10에서 18만 명의 공무원이 숙청당했다고 합니다. 정년이 다 돼서 뭐 퇴직하고 이게 아니고 숙청당한 사람이 공무원이 10에서 18만 명. 통계가 워낙 여러 편차가 있어서 10만 명이든 18만 명이든 조금 이제 폭이 큰데요. 아무튼 이런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무서운 사회로 중국을 만들어 놨죠. 자, 그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제 그리고 사회입니다. 폭망을 향한 풀 악셀을 밟고 있죠. 자, 2022년 6월 16일 날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이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제 집권을 합니다. 시진핑 집권 뒤 중국인 망명자가 10배 증가했다. 그런데 이때는 3연임 직전이죠. 3연임 이후에 지금 1년 넘게 지났는데 그러면 훨씬 더 망명자가 많이 늘었겠죠. 그래서 하다못해 베트남으로도 망명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또 부자들은 싱가포르나 이런 데로 많이 간다고 하죠. 그래서 이 23년 7월 2일 날 캡제미니 리서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진핑 3연임 직후에 글로벌 연기금들의 탈중국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중국 슈퍼리치들의 차이나런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저희들도 시큐리티 뉴스에서 한번 다뤄드렸는데 싱가포르나 이런 곳에 오피스텔
이런 곳에 이 패밀리 오피스 이런 것들이 아주 잘 팔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가족 기업들 법인을 만들어서 여기로 돈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슈퍼리치 부자들이 수천만 달러씩 그냥 가지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해외로 그냥 엑소더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해외 기업뿐만 아니고 중국인들조차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4월 17일 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애플 등 외국계 기업은 물론 중국 기업들도 이집트, 태국 등 해외로 생산 시설을 옮기며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 기업들도 알리바바 한번 보십시오. 그냥 한 방에 그냥 훅 가지 않습니까? 시진핑에게 반기를 들었다고?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서는 큰일 나겠구나 해서 뭐 애플, 뭐 인도로 간다, 어디로 간다 이걸 떠나서 중국 기업들도 이집트로, 태국으로, 해외로 지금 마구마구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슈퍼리치, 개인 부자들도 나가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망명도 하고 그리고 중국 기업들도 중국을 빠져나간다. 완전 폭망을 향한 풀악셀을 그냥 확 밟고 있는 거죠. 자, 리오프닝 효과도 없다. 뭡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중국은 완전히 국가를 봉쇄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가 심상치 않아. 그래서 시진핑이 3연임 하는데 이게 제한사항이야. 원래 3연임 하는데 우리 한국도 그랬지만 일부러 정치 방역을 했다라는 의심을 많이 받죠. 대통령 임기 말기가 되면 여러 군데에서 그동안 했던 일에 대한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 평가를 하려면 만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론이 확산되는데 그걸 우리나라는 완전히 통제했죠. 3명 이상 모이지 마. 가족들끼리도 제사도 지내지 마. 이렇게 우리는 통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체를 했는데 여기는 시진핑 3년임까지 완전히 그냥 정보 유통 그리고 시진핑에 대한 평가 통제하기 위해서 확 묶어놨다가 이제 풀었습니다. 왜? 이제 경제를 또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풀면 확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작년 말 23년 초 중국을 다시 오픈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제 검열 안 해요. 그래서 그럼 잘 됐냐? 아니더라 이겁니다. 중국 제조 PMI 지수.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향후 경기를 선행적으로 자기가 예측을 하고 잘 될 것 같아. 그럼 난 설비 투자를 더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지수입니다. 그러면 잘 될 것 같으면 이 PMI 지수가 50이 넘어요. 그게 앞으로 이제 기업가들 판단에 앞으로의 전망이 좋다. 50 아래로 떨어지면 이 앞으로의 전망이 나쁘다라는 건데 자 1월에 리오프닝을 했으면 이야 드디어 내가 이제 사겠구나 라고 돼야 되는데 50.1 2월에 돈 확 풀어주니까 52.6 3월에 51.9 1분기만 이렇게 50이 넘더니 2분기부터 툭툭툭툭 떨어집니다. 49.2 48.8 49.0 49.3 이렇게 떨어져요. 그런데 또 맹점은 뭐냐? 이 발표를 한 것은 주체가 중국의 국가통계국입니다. 마사지가 상당히 들어간 결과물일 확률이 아주 높죠. 우리 대한민국도 통계를 너무나 정확하게 한다고 통계청장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통계를 정권의 입맛에 맞는 가공된 통계를 내놔야지 왜 똑바로 통계를 해? 하고 통계청장 잘라버린 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더 하겠죠 당연히. 우리가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여기서 형님한테 배워왔겠죠. 형님한테.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하는 그 중국한테 가서 배워왔겠죠. 그러니까 마사지가 상당히 들어갔을 겁니다. 자, 그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중국 청년 실업률 추이 1월에 17.3%. 우리 한국이 참고로 1분기에 6.7%의 청년 실업률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17.3, 2월에 18.1, 3월에 19.6%, 4월에 20.4% 점점 늘어납니다. 5월에 20.8%, 6월에 21.3%, 7월에는 이제 안 되겠다. 공개 거부. 그런데 이것도 거짓말이더라. 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를 했죠. 이거 사실은 학생 숫자를 거짓말로 했다. 그래서 학생 아닌 사람을 학생으로 한 거 그걸 다시 경제인구로 빼면 46.5%가 실업자다 청년이 라고 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가 목숨 걸고 발표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중국 청년들이 그러니 미래가 없는 겁니다. 자,
자, 중국의 고속 성장,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죠. 이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뭐라고 했냐?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분석을 한 기사를 냈는데요. 25년간 키워온 이 거대한 폭탄은 뭐냐? 그 폭발이 지금 임박했는데 그 폭탄의 정체는 이겁니다. 중국 경제의 대전환점은 실질적인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진 25년 전인 1998년이다. 부동산에서 시작된 막대한 부는 중국 경제의 금융화를 가속했다. 지방 금융기관들이 난립했고 금융기관이 지방정부와 엮이며 부동산을 통한 부를 계속 창출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치까지 포함하면 중국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외적으로 알려진 30%를 크게 상회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성장은 부동산 가격이 무한히 상승할 때만 가능하다. 실질 수요가 줄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둔화되었고 이에 따른 투자 수요도 고갈되었다. 중국 부동산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차입이 가능했다는 점이며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 개발업체, 개인 등 모든 경제 주체가 놀라운 속도로 부채를 쌓았다. 부동산 경기가 꺾이며 많은 지방정부가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고 개인에게는 부채 상환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25년 동안 98년에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빚을 허용해줬다. 그래서 과도한 차입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하게 차입해서 그걸 계속 돌렸는데 이건 부동산 가격이 무한히 상승할 때만 이런 성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후진타오 때 서부 대개발하면서 서쪽으로 뭐 스촨 지역으로 서안 지역으로 더 개발해 하고 도로 닦고 부동산 개발했는데 뭐 완전히 모조리 미분양 맞죠? 그러면 동쪽 이 해안 지역은 괜찮냐? 이 지역도 완전히 그냥 이제는 폭망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 과도한 차입으로 인해서 그게 지금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약도 없다라고 이런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같은 곳에서 기사를 썼죠. 이 말이 맞습니다. 자, 망해가는 이 중국에다가 관뚜껑을 닫고 있는 미국입니다. 재편되는 글로벌 공급망이죠. 과거 독일 그리고 일본이 미국의 경제적 위상에 도전할 때 뭐 기축통화 우리도 뭐 엔화도 한번 그냥 국제적으로 통용시켜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또 미국에게 노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자 뭐 요 정도 그리고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록펠러 센터 이런 거 한번 사보고 이렇게 미국을 자극했던 일본이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완전히 그냥 지금까지 잃어버린 30년을 두들겨 맞고 급기야는 그때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GDP 격차가 얼마나 컸습니까? 근데 지금 GDP 1인당 GDP 똑같죠. 그 정도로 일본은 그냥 데미지를 입어버렸는데 그러나 일본은 미국의 동맹입니다. 그때도 동맹, 지금도 동맹. 그런데 중국은 뭡니까? 적입니다. 적 지금. 미국을 한번 뭐 어떻게 해볼까? 우리도 미국 위상에 조금 어깨 한번 대볼까? 이게 아니고 미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중국이니까 이번에는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과 독일에게 데미지를 줬던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조치가 나오겠죠. 바로 소련에게 했던 것처럼 디커플링, 디리스킹. 그래서 중국하고 관계하지 마. 중국하고 경제적, 군사적 다 떼.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 있는 제조업들 미국 본국으로 귀환시키고 첨단 기계는 일본으로 보내주고 반도체는 대만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인력 집약적인 제조업들 있죠. 이런 것들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 또 베트남 이런 곳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히토류 이거 중국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아프리카에 지금 다량 발견되고 있죠. 히토류 아프리카로 빼버리고 디커플링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동참을 하지 않아서 지금 이 디커플링의 낙수 효과를 우리는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죠. 왜? 중국을 큰 산이라고 추앙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디리스킹. 야, 중국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리스크가 생겨서 안 돼. 라는 게 아니라 미국이 정리했습니다. 중국 자체가 리스크야. 중국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 중국하고 손을 떼는 게 디리스킹. 위험을 감소시키는 거야. 위험을 해결하는 거야.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이제 떼내는 작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일본, 독일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자, 궁지에 몰린 도전자의 선택은 언제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20세기 초에 독일을 해상 봉쇄하고 막 이럽니다. 독일이 제1제국이 신성 로마 제국 아닙니까? 제2제국이 이제 비렐름 2세 딱 했는데 영국이 이렇게 봉쇄하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일으킨 게 1차 대전. 그리고 히틀러, 도조 히데키, 미국이 에워싸고 영국이 계속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게 2차 대전.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했던 존스 홉킨스 대와 발 브렌즈 교수와 텁스데이 마이클 베를리 교수의 공동 고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잘못됐다. 신흥 강대국의 부상을 기성 강대국이 견제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확대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신흥국이 이른바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패권국을 넘어서면서 덤비면서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다. 1, 2차 세계대전은 그렇게 발발했다. 그러니까 과거에 중세 또는 고대시대 때 그때의 신흥국과 패권국은 패권국이 신흥국을 짓밟는,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 짓밟는 이런 상황이었을 수 있죠.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게 아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아니고 더 이상 성장 못하겠다. 여기가 우리의 한계인가? 그런데 여기서 한계를 깨고 딱 튀어나가려고 하면은 저 패권국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 라고 벽을 느낀 이 신흥 도전국이 패권국에게 도전하는 거. 이게 현대의 상황이다. 그게 바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다.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이제 완전히 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충돌을 야기할 것이다. 즉 대만하고 전쟁한다 그 말입니다. 중국발 리스크 대비를 위해 구축 중인 반중 집단 안보 체제,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정말 놀랍게도 제가 2012년 11월 달에 해군본부와 계약을 맺고 연구 용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합동성 강화를 위한 해군의 적정 병력 규모 판단 및 소요 검증. 제가 주 연구자로서 논문을 썼는데 그때 제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 그대로 예측을 했어요. 놀랍게도. 제가 지금 다시 보면서 야,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고? 라고 할 정도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01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제가 썼던 논문입니다. 연평균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고속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자원이 필요한데 이미 중국은 2009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부상했고 에너지뿐만 아니라 광물 및 식량 자원 역시 블랙홀과 같은 기세로 빨아들이고 있다. 현재와 같은 경제 성장 추세가 이어진다면 중국 영토 및 영해 내에 있는 천연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나 그렇다고 경제 성장률을 조정하자면 당장 실업률 증가와 더욱 극심한 사회 혼란으로 이어져 자칫 체제 붕괴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즉 중국은 생존을 위해 해양 경제 권익을 더욱 확장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중국의 세력 확장은 이미 태평양 지역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미국과 일본, 호주 등 해양 세력의 이익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라고 제가 11년 전에 논문을 썼었어요. 해군본부에 납품을 했죠. 그래서 해군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그 논리 전개인데. 그래서 미국, 일본, 호주하고 지금 오커스 레짐이다. 뭐 해서 지금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런 레짐이 있었습니까? 없죠. 예측을 했었습니다. 저만 했겠습니까? 많은 정치학자들이 이런 예측을 했는데 그때 이런 예측을 하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슨 전쟁이야.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슨 충돌이야. 이런 반론들을 제기했었죠.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촉구를 했는데 우리 정부는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했습니다. 일본 2017년도에 집단적 자위권 보장을 위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안 개정 준비 작업 들어갔죠. 미국도 2017년도에 야전개범 3.0 이래서 중국하고의 전쟁을 염두에 둔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했죠. 우리는 지금 뭐 했습니까? 그때까지. 그래서 사실상 무방비로 신냉전 충돌 위기에 직면한 우리 한국입니다. 가장 시급한 대책은 뭐냐? 집단 안보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또 스웨덴, 핀란드 보십시오. 집단 안보에 그냥 들어가고 싶어서 결국 들어간 나라도 있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죠. 왜? 혼자서 막는 것보다 여러 명이서 막는 게 더 좋다.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는 한미동맹인데 미국만 도와주는 게 좋냐? 아니면 뭐 그냥 전 세계 선진국이 다 도와주는 게 좋냐?
그때는 우리도 다른 나라도 공격받으면 우리도 들어가서 자동 개입해 줘야 된다는 이 약속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수십 개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면 더 좋지 않냐. 근데 이걸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 적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자, 유엔사가 현재 17개국인 회원국의 숫자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력 제공국을 회원국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자격 요건도 확대할 방침이다. 유엔사가 회원국의 문턱을 낮춰 의료 병력을 파병했던 독일과 인도뿐만 아니라 당사국이라는 이유로 회원 가입을 하지 않는 한국에게도 참여 명분을 제공했던 평가가 나온다. 라고 8월 16일 TV조선에 보도했죠. 자, 유엔사 16개 전력 제공국이 있습니다. 여기에 덴마크가 지금 들어와서 17개 회원국이 됐어요. 여기에다가 의료 제공을 했던 독일, 이탈리아, 인도 이런 나라도 집어넣어서 22개 회원국을 하자. 그리고 한국도 들어가자. 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한국, 우리가 왜 거기 들어가? 독일이 왜 여기 들어오세요? 안 돼요. 라고 반대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야 됩니다. 이 집단 안보 체제, 나토보다 더 강력하죠. 저는 이 유엔사의 확대, 유엔사의 재활성화, 이 레짐은 나토를 능가하는 정말 역사상 최강의 레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왜 들어가? 라고 하면 적을 도와주는 꼴 아닙니까? 그래서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는 충돌입니다. 왜? 중국은 지금 망하는 게 눈에 딱 보이니까 망하기 전에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깨고 나가서 되든 안 되든 한번 부딪혀 보는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논문들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은 이런 위기가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가 2012년도에 그런 위기를 예견했지만 그때는 아무도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 라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위기는 그 정도로 보인다면 이미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단안보 가입해야 되고 자체무장, 일본도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방 예산을 2배로 올립니다. 우리 한국도 내년 예산 추경을 통해서라도 당장 2배 이상 올려서 우리 군사력 이런 식으로 놔둬서는 안 되고 대폭 확충해야 됩니다. 전 세계가 지금 국방 예산을 2배씩 올리고 있습니다. 왜? 중국이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큰 일을 저지를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 눈에는 보입니다. 우리 정부도 봐야 됩니다. 귀를 열고 들어야 됩니다. 여성가족부 이런 거 없애고 돈이 없다면 그런 데서 끌고 와서 우리나라를 살리는 예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론을 모읍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